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며 비상계엄 당시 정황 파악에 힘을 쏟고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역임, 12.3 비상계엄 후 처음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장악을 위해 옥중 인사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 서울청을 장악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기 대선, 두 번째는 내란 수사, 세 번째는 알박기 인사. 지방청까지 서울청을 통해서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윤건영 의원이 생각하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와 조기 대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3월 초 중순에 탄핵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2.3 비상계엄 당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엄 당일 운영된 텔레그램 방이 공개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계엄 당일 의원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라고 명령도 하고 그랬던데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군용 장부도 그렇고요. 진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선 707 특임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707 특임단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단톡방이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이를 도모하려면 뭔가 논의를 했을 테니까요. 국회에게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언론 보도에 나타났고,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수방사가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출동했다라는 건데요. 네. 수방사와 국회 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하면 수방사는 52사단만 출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동한 건 군 경찰단이 출동한 거고 특전사가 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목적이라는 말도 거짓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이런 군의 거짓 진술의 핵심적인 원인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헌재에서의 진술들을 거짓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의원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계엄군이 전기 공급을 끊는 단전을 했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내부에 누군가 길을 터줬다고 보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청에는 107개의 분전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두꺼비 집이라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만 외부에 식은 장치가 없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고 나머지 106곳은 제한된 인원만이 들어가서 열 수 있는 분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07 특임대가 단전 조치한 게 그 유일한 하나, 외부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열 수 있는 그걸 열었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107개 중에 101를 선택한다는 거는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707 특임대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했을 때 우리 정은갑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본청은 민주당 사무실이 있는 곳과 국민의힘 사무실이 있는 곳이 나눠져 있거든요. 당시 민주당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은 사람이 없었고 국민의힘 사무실을 깨고 들어갔거든요. 707 특임단이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그 위치도 파악이 됐다. 당연한 겁니다. 아울러서 특전사는 이 비상계엄 이전에 국회 설계 도면을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707 특임단 국회 침탈 과정도 내부 제보자 또는 내부 안내자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럼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사안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윤 의원께서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건입니다. 김 전 장관 관련해서 검찰 출석도 자진해서 간 게 아니고 또 경찰에 내준 핸드폰도 실제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른바 깡통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라고 지적을 했고요.
제출하지 않은 비화포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 상황의 진실을 담은 블랙박스 같은 건데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출석 과정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검찰 출석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합니다. 네. 검찰과 경찰은 동일 사건을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먼저 시작한 쪽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난리가 났죠. 12월 6일 날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핸드폰을 수배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네. 국방부 차관을 통해서. 핸드폰 번호를 입수한 대검에서는 김용현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검찰로 출석하라라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로 나가는데요. 셀프 출석이라기보다는 저는 황제 출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검찰 수사관들이 한남동 공간 앞에 가서 모셔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범죄 혐의자들을 검찰이 체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핸드폰 압수수색이지 않겠습니까? 깡통폰을 받아낸 겁니다. 유심칩을 여러 차례 교체해서 그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이 담겨 있는 비화폰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화폰은 12월 12일 또는 13일경에 경호처로 제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누구도 사법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러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미 증거를 은닉하거나 또는 없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라인을 초고속 승진시켰고 서울경찰청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서울청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둔 걸까요? 조기 대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조기 대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우선 그 전에 어느 정도 초고속 승진인지를 봐야 될 텐데요. 네. 박현수 국장이 2년 반 동안에 4단계를 승진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과장이 2년 반 동안에 갑자기 부사장이 된 것입니다. 박현수 국장은 보수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때마다 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장 경험이 없이 서울청장을 한 드문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경찰의 역대급으로 빠른 인사를 한 것이고요. 저는 왜 이런 인사를 했냐라고 네. 하면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권의 부정확하고 불법적인 지휘를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란 수사입니다. 네. 이 김현수 국장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네.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됐잖아요. 심하게 받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고 언제 피의자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내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알박기 인사입니다. 네. 조기 대선이 어느 정도 가시권으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경찰 인사를 미리 하겠다라는 알박기 인사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윤 의원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적은 본인 스스로다라고 하면서 성과를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책 행보를 두고 우클릭이냐 실용주의냐 등 논란이 있는데요. 이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야 대선 후보들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책 행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모습이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당답지 않거든요. 네.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고 오로지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정책 행보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 정치 철학이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 논란도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래 서 있던 자리에서 실사구시적 즉 국민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논쟁이 될까라고 싶은 게요. 네. 민주당은 중도 보수였죠. 지금까지도 중도 보수 맞습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진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진보를 지향했던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서 있는 곳은 중도 정당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진보를 지향한다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쟁이 중도 성향의 지지층들을 소구하고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시잖아요. 이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정치에 대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게 무엇보다 더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득현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지금 대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비명계와 잇단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내 화합을 위한 행보다 이런 시각입니다. 당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계시지요? 네,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을 대표가 만난다. 당의 통합과 포용, 화합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켜켜이 쌓일 때만이 대선에서 혹시 있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라는 것은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지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자기랑 결이 다르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안 만날 일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만나서 듣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2.3 계엄 사태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점과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탄핵 그 판결의 시점은 아마 3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마지막 뭐 결심을 하게 되면 2주 이내에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 결과야말로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 제가 가타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친위 구테타를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중계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물증이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포고령에서부터 국무회의 요건이 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헌재가 그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거다 저는 네. 확신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이 됩니다. 네. 그러면 통상 보면 3월 중순쯤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될 것으로 보는지요? 지금 탄핵 찬성 세력 간의 대연정 얘기도 나오던데 정성호 그 민주당 의원이죠. 이준석, 한동훈 등 중도 보수도 연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저는 핵심은 내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압도적 세력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란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될 거냐, 내란 찬성이냐 반대냐로 볼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자니 내란에 찬성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려 국민의힘이 분열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했던 연정은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내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서 네. 이번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윤 의원께서는 그럼 국민의힘이 향후 대선을 앞둔 과정 속에서 분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윤석열의 늪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친위 구테타 내란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전혀 죄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세력, 네. 그 내란에 찬성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까? 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국민의힘의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 통합 행보와 관련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낙연 전 총리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요.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를 청산 대상으로 분류했더라고요. 저는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승패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를 청산하거나 배제하는 정치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를 청산하는데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세력과의 연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 이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 제안을 했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유승민, 심상정 전 의원은 입각 검토만 했고 제의는 하지 않았다고 정정해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 상황 잘 아시잖아요. 네. 실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당시 전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입법을 하기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고 예산안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 세력에서는 연합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다. 따라서 야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안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즉 정당과 정당이 만나서 하는 연합 정치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호소해보자라고 해서 정의당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 속해 있던 그런 당에다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던 겁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접촉은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를 했던 이유는 당에서의 반응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때에 좀 연합을 했더라면 우리의 촛불 정부라는 그런 성과를 좀 더 명확하게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 안철수 의원은 해외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를 구성하는 측에서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직접 제안은 됐던 사안이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집무실 포함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좀 무리가 있죠. 국회까지 포함한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위 기간에 벼락치기 하듯이 하루 만에 하는 그런 이전은 있을 수 없고요. 국민적 공론을 모아내서 백년지 대계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걸 차분하게 공론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종시가 맞지 않을까. 이제는 보다 세종시를 더 행정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공론을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약과 함께 좀 표결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을 내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대선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즉 윤석열식의 벼락치기 용산 이전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라는 거에서도 재확인을 하고 다만 어디로 옮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공론을 모아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범여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뭐 김문수 장관도 있고요. 여권 주자 중에는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제가 타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건 내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원칙일 겁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여러 후보군들이 혼란스럽죠. 그리고 기존에 그분들이 가져왔던 가치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내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저는 좀 더 국민의힘 내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참여하셨던 그 기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표가 아쉬워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한다든지 내란에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내란 찬성 반대를 하는 기준점으로 제시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뭐 이준석 의원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즉
이번 헌재 결정 이후에 조기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갈 방향과 관련해서는 네.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이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후보를 내는 문제는 별건입니다. 네. 다만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대선에 변수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국민의힘은 윤심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 내에 있습니다만 본인의 영향력을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할 것이냐,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민주당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로의 확장성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갖는 관심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뛰는 성장의 동력을 재확인하고 구축해 나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후보가 그 지점을 선점하느냐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실질 총생산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 보고서인데요. 충격적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경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정 의원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인데요. 만약 그대로 실행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종목 분야가 사실은 그동안 한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경제를 지탱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분은 미국의 지금 수출에 대해서 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체적인 수출 품목 중에서 네 번째가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관세 10%뿐만 아니라 더 25%까지 간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홍콩에 대해서 60% 수출하던 것을 50% 정도대로 떨어짐에 따라서 대만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7%대에서 20%대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반도체에서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만회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바이오 쪽, 의약품 쪽은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관련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었고 네. 새로운 성장 분야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역시 큰 타격이 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를 예고했습니다. GM의 한국 사업장 철수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국내 완성차 현대 기아차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죠. 네. 그 전체 수출액이 한 707억 달러.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제 정도가 약 347억 달러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25%를 물려버리면은 당장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영업이익의 손실이 발생하죠. 네. 한 20% 정도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현대 기아차의 완성차의 그 수많은 협력 하도급 회사들 그 부담이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현대 기아차의 정규직 중심의 그 고용 관계와 협력 하청 회사의 임금 관계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일자리의 그런 고용 안정의 위기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네. 거죠. 뭐 이런 시기에 참 대미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정부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제대로 역할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김 전 대표님, 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지도자는 자신뿐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북미 관계 역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텐데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등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게 이제 이 한반도 그러니까 동북아 안보 지형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계 평화 질서의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깊게 각인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간세 전략은 한마디로 트럼프 거래 기술입니다. 미국이 아닌 타국에 이제 이렇게 생산 시설을 두고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니네들 빨리빨리 미국으로 다시 컴백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간세에 너네들 곡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즉 이 말을 제가 먼저 하는 이야기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국제 평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위치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대단히 잘 사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안보비에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의 부담률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 대신에 한국 정부, 한국군이 이제 군사적으로 특히 동북아의 그런 중요한 위치를 위해서는 미사일 그런 원자력 네. 이런 협상을 좀 우리 정부가 진전시켜서 좀 우리가 국방 안보력을 높이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이거는 아마 저는 간세 전쟁이 끝나야 이제 일정 부분 입장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정우 의원님, 지난 7일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박정우 의원이 이번 만남에 물밑주유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시 주석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만남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일단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가겠다 했을 때 이번에 그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 게임에 참석해서 선수들을 격려할 겸 또한 그 오찬 때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그런 그 이벤트성의 행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국회 간의 만남이 아니고 이건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이 돼야 된다. 실질적 한국은 비상기업 사태이기 때문에 국가 서열 이익이긴 하지만 일이나 마찬가지고 이럴 때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통 중국 사람들은 성어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한 얘기가 등소평 주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개방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을 건널 때 밑에 있는 돌을 만져보면서 조심스럽게 건너가면 된다. 혹시나 건너갈 수 없으면 돌아오면 되지. 왜 개혁개방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냐면서 정리해서 개혁개방으로 나갔거든요. 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그 얘기를 하면서 좋은 모델이 있었다. 싱가포르와 홍콩과 한국이다. 근데 본인이 저장성 당석이라 할 때 면적이라든지 인구 면에서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했고 한국이 너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델을 따라서 했다는 말을 한번 했고요. 또 크로징 멘트 할 때 마지막 말로서는 워중요니 니중요워 이 말이 이제 한국어로 하면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고 상당한 친밀감을 표했네요. 예, 그리고 디커플링 하면 안 된다.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제 부분에는 특히 같이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뭐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시 주석이 어떤 의미 있는 언급을 했나요? 일단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의 저력을 믿는다. 네. 당연히 잘 이거 극복할 거란 얘기를 했고요. 또 한반도의 안정이 자기네들의 이익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나 저희 측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동안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어떻게
저희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빈 공간인 로봇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헬스 의료라든지 또 특히나 이번에 가서는 대표단이 강조한 것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산업 특히 수산업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술력이 좀 앞서고 또 대신 시장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잘 결합하면 네. 반도체와 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처럼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고 식품이라든지 또 이 영화 콘텐츠 뭐 이런 분야 역시 넓게 보면은 친환경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중도층의 경우는 69%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조사도 있던데요. 네, 한국갤럽이 이제 금요일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10명 중 한 7명 정도는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주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제 보면은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갤럽이 탄핵 조사를 발표한 1월 초쯤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탄핵 찬성은 약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한 1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2달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일관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이 이제 70%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탄핵 찬성에 대한 그 의견이 상당히 이게 출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강윤 소장님, 같은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그 전주 여론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 나던 지지도에 비하면 이게 결과가 뒤집어진 건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온 검찰 조사 내용, 증거, 이게 명태균 사건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부에 나온 것들 MBS 갤럽 이런 건데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그때 특히 중도층에서의 확연한 변화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국힘이 내란이나 불법 계엄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못 긋고 있고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극우 폭력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힘이 어정쩡한 때로는 옹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관망하던 중도층들로 하여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 같고요. 네. 탄핵 심판정에서 검찰 조서들이 대부분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부분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명확히 진술되거나 언급되었던 것들을 통해서 저랬었구나. 그리고 저게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구나. 대부분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인식의 변화를 확산시켰겠죠. 아무튼 지난주 후반부에 일테면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거 조금 이따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 내부에서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10%포인트나 뚝 떨어졌어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민주당이 5%포인트가량 올랐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10%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15%포인트의 변동 요인이 생긴 겁니다. 이건 네. 굉장히 급격한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마지막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라든가 또 재판관들끼리 합의나 시점 등에 대한 이견 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마지막 변수라는 것은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은혁 지금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이제 임명 문제입니다. 만일 임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종 변론을 이렇게 종결시키기 전에 임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런 변론 갱신 절차 요구를 하면은 이걸 헌재에서 이게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과거에 이제 양선대 그 대법원장 그 사법행정권 남용 1심 그 재판의 경우 당시 함께 기소된 그 박성대 대법관의 그런 정인들의 신문 녹음 파일을 갖다가 전부 다 재생하자. 그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판이 7개월 지연된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내정자가 임명된다 그러면은 사실 엄청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변수는 다음 주 25일 그러니까 25일 날 최종 변론을 지금 헌재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만일 지금까지 헌재 재판 절차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으로 총사퇴를 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제 최종 선고까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문제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 25일 날 그러면 최종 변론이 마쳐지고 나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2주,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11일. 그러니까 네. 2주 이내에는 선고가 나올 건데 이것도 헌재 재판관들 이 팽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 일치가 잘 모아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만일 그게 순탄치 않으면은 이 선고도 계속 지연되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거죠. 박정 의원님,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 원본을 들고 다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바뀐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찌질한 문제 제기죠. 지금 그 홍장원 1차장에 대한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6번이나 전화를 받아서 내용이 일관되게 의원을 체포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마찬가지로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자체도 비상 상황이 되면 그때는 체포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이 상황이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의 증명을 하거나 이래야죠. 아니면 이 세 사람들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증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더라도 체포 대상이 뭐 좀 변했다든지 사유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장원 그 1차장에 대한 진술을 흔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사실상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고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는 건데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핵심입니다. 그걸 10차 변론 기일 때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혈액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강제 구인 그 결정이 내려지니까 나왔죠. 그런데 나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이제 기소 그 내용 그 자체를 갖다가 지금 헌재가 수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도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그런 뭐 헌재에서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탄핵 심판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그 다음에는 이 국회 활동 방해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언과 진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탄핵 심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윤 전 소장님,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군 실무자들의 증언이 나왔고 국회 진입 시 챙겼던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임을 인정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청문회 증언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수방사 1경비단장이죠. 조성현 대령이 명확하게 증언을 해서 가르마를 타버렸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금 현행 계엄법에도 입법부, 국회를 침탈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일부에 대해서는 계엄군이나 계엄사령부가 일정 부분 업무를 대신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물론 지난 1987년 개헌돼서 지금 현행 적용되고 있는 이 헌법에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물론 없고요. 그래서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것은 뭐 국민 주탈, 입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니까 방금 이 진술은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련
사령관들, 장성들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확히 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비선계엄의 불법성, 이게 요건을 갖춘 거냐, 이것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함께 부수적인 것으로 계엄 당일 소집되었던 국무회의가 제대로 규정과 절차를 갖춘 합법적인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겠죠. 아울러 네. 포고령의 몇몇 항목들, 이런 것도 함께 될 거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을 두고 지금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숨겼다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면 반박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주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위법한 수사를 공수처가 자행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수처가 이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그 영장 청구를 했지만은 그 자체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물론 이제 서부지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은 건데, 네. 이 부분에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다시 체포영장 적부심사를 통해서 이제 중앙지법도 공수처의 입장을 그러니까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면접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국회에 와서 이제 국회에서의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든 통신 영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그걸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네.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그렇게 쇼핑하듯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은 자신들의 수사 역량이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검찰에 이제 공소 제기 요구를 통해서 이제 기소를 시킨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혼란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심판의 대국민 그런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게 만일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적 성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박정우 의원님, 윤 대통령 측 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이른바 이제 영장 쇼핑을 했다는 건데, 공수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게요. 공수처는 분명히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 서부지법에서 통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거기서 기각당한 부분은 통신 관련 정보에 대해서의 신청을 했을 때 기각당한 거지.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분명히 다시 해서 이건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재임 시절에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법을 또 제일 잘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정당성에 대한 것들도 알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면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지금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가졌습니다. 탄핵 관련 여야의 여론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론전이 지금 극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 여론에 미치는 거는 좀 미비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소개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초창기보다는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이 좀 하락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중도층은 여전하게 탄핵 반대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찬반 의견을 동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전체 여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 좀 생각한다면 에코챔버 현상이라는 게 너무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여론이 막 극단으로 좀 치닫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이 엄청 클 것 같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박정 의원님, 명태균 변수도 전국 흐름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명태균 측이 잔칫날 대지 잡겠다면서 조기 대선 확정 시에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라며 발끈했는데 이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국회에서 빨리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이나 또 홍준표 시장 역시도 국힘에 아주 그 우세한 후보가 되시는데 자꾸 이런 말들에 휩싸이면 좋을 게 없고요. 또 사실은 칼은 뽑았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칼 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것이지. 그래서 막상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국민의 의혹도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명언이 요즘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명태균 녹취가 공개됐는데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이 함께 갑니다. 그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준석아 네 홍준표 복당 바로 시켜라. 이 의원은 네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왜 명 씨를 찾아갔고 이준석 의원은 어찌해서 명태균 씨의 말에 순응했을까? 사실상 이석진 기획신당 그 의원과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로 나서기 전 이전부터 이제 명태균 씨와 이제 윤석 대표와의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된 거죠. 네. 상당한 또 두 분 간에 또 신뢰가 또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럼 명태균 씨는 왜 이준석 대표한테 네 홍준표 대표 복당시키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었냐? 그거는 두 분 간에 이제 신뢰죠. 그거는 그 신뢰라는 것은 2021년도에 당시 이준석 그때 의원도 아니고 아무런 당직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정말 아웃사이더의 그런 이준석 씨가 이렇게 그것도 집권당의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과정까지는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그 뒷배경에 상당한 그 일조를 해준 그런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인간적인 관계를 두 사람은 계속 유지한 것 같고 특히 홍준표 이제 시장 같은 경우 복당을 이제 다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그때 정치적으로는 당내 사정은 여의치가 않았어요. 이걸 결심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준석 당시 당 대표입니다. 그런 이제 인간적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가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자체를 놓고 홍준표 시장이 이걸 부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광윤 전 소장님,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뒤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자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지금 명시 측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이 장관직을 제안한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국회의원 인사 공천 개입에 이어서 장관, 요직 인사 개입, 관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직접 개입하고 이런 것들 일반 상상을 좀 넘어서는데요. 이건 규명이 어떻게든 될 수밖에 없고 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나기 하루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하루 전 12월 2일까지의 최대 이슈는 명태균 게이트였습니다.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는지 그리고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 뭐 3대인가를 제출했다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대통령 부부는 어디까지 뭐가 개입돼 있길래 이런 게 한참 끌어오르다가 느닷없게 이제 계엄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엄이 물론 큰 이슈지만 이 명태균 게이트도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고요. 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확산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제가 명태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점은 꼭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조금 2, 3%포인트 앞서게 뭐 해봐. 뭐 20, 30대를 뭐 곱하기 2 해. 뭐 이런 게 녹취 육성이 공개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여론조사 조작이 드러나니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빙성이 급격히 땅에 떨어지고 아 저런 지경이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중간지대에 계시는 특히 중도층, 중간층 시민들의 응답 기피 현상도 상당히 초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 소장님, 여야가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와 교체 여론 흐름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앞서 이제 논의했던 이 명태균 씨 관련 문제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요? 일단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가반이 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가 53%로 전주 대비 좀 상승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층에서의 표심인데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10명 중 한 6명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고 반면에 유지는 뭐 2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는 우리 여론조사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태균 게이트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명태균 게이트는 이미 드러난 지가 오래됐고요. 국민들 사이에는 명태균에 대한 판단은 이미 좀 끝난 것 같고 그거가 더불어서 피로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피로감 때문에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향후 대선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특히 지금 고민되고 있는 게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소위 말해서 여권 후보들인데요. 그들의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후보들조차도 뭐 제외시킨다. 후보군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강윤 소장님, 정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지율 흐름이 만약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현행 지지율과는 좀 변화가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탄핵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헌재에 의해서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부터는 본격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여론 수렴과 결집과 또 다른 이슈들에 의해서 여론이 한번 정리가 되긴 될 겁니다. 어쨌거나 내란의 여파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란의 여파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내란만큼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가 되겠죠.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 국힘의 후보는 누구냐에 따라서 구도가 짜여질 테니까 그것이 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울러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긋는가 절연을 한다면 얼마나 어떤 강도로 확실하게 방수벽을 치고 갈라설 것인가.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뭐 이제 3월 중하순경에 아마 최종 2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거 말고 위증교사 혐의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번 2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형량이 나온다면 그 또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박정우 의원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원래 중도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행보 관련해서 우클릭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련의 정책 행보가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고요. 네. 당 외부 인사들은 좀 비판적이긴 한데 당 내부 인사들은 당연한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행정을 했던 사람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행정을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민주당이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그것이 진보고 때로는 이념가치적으로 가긴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진보라고 하지 않죠. 네. 특히나 우리 민주당은 대중정당입니다. 유럽처럼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중도가 맞다 이런 거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은 늘 저희랑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 민주당이 다른 그 유럽이나 이런 정당에 생각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진보당인 게 맞냐. 네. 사실은 중도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중도층을 확보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3번이나 수권 정당을 한 정당으로서 이제는 한쪽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수권 능력으로 전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또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도 3당 연합을 할 때도 그때 진보당이었으면은 자민련하고 같이 합당을 했을 수 있을까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몽준 그 재벌가의 아들과의 그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진보당만 주장했던 가능하지 않다. 특히나 FTA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민주당은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나 가치 중심적으로 간 건 맞지만 늘 실용과 중도를 갔던 것들이 맞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프레임을 잘 잡고 또 그걸로 이렇게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좌파로 몰았던 또 극좌로 몰았던 국민의힘이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보수 결집 표심이 약해진 걸까요? 어떤 원인으로 보세요? 5%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한 주에 5%포인트 하락한 거는 상당히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당히 출렁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아까 저희가 또 지적한 것처럼 중도층에서의 이 차이가 엄청 크게 났었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는 민주당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포인트 가까이 나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보수가 지금은 좀 분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본부장님은 저희 보고서를 봐서 알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수를 상당히 이제 세분화하거든요. 보수를 이제 유권자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보수를 한 3개 층으로 3개 그룹화하는데 이 3개 그룹화가 다시 분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어떤 새로운 뉴 보수라고 지금 칭하려고 하는데 이 보수들 사이에서도 또 지금 또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 지금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김성태 대표님께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보수 분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앞서 윤건영 의원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 분열이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수 분열까지는 아니지만은 보수 내적인 그런 많은 혼란이 지금 현재 발생할 수밖에 만약에 없는 한동훈 전 그런 대표가 상황입니다. 본격 움직일 경우에 예.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서도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헌재에서 심판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왔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배출을 한 그런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도리를 다하는 것, 그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그리고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는 정도.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보다 더한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아스팔트의 좀 강성지층을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전경우 씨 원래 집회에도 합리적 참여하고. 보수적 기반의 어떤 이 가치마저도 근본적으로 흔들어져 버려요. 조금 전에 박정 위원장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우클릭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도 저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김 대표도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합리적 보수적 기반이 너무 이 보수적 기반이 이 가치 속에서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될 건데 자꾸 오른쪽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함몰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상당히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고도의 대선 사전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큰 행위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그러면은 앞으로 헌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 가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기 하고 또 이 비상계엄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그건 그때 가서 또 잘못됐다. 만일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소소한 일상과 또 국가적 불확실성을 제기한 이 비상계엄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우리 후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조기 대선에 임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방송에서도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현재의 정치적 편향성만 걷어낸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합리적 그 보수의 가치 근본 기본을 절대 흔들리는 정치 행위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이광윤 전 소장님,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등 이른바 이제 비명계 주자들과 잇단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통합 행보다 이런 시각인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예, 우선 뭐 박용진 전 의원 만난 게 불과 며칠 전이고 한 건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에 수치로 잡히기는 힘들고요. 이번 주에 쭉 만나게 연쇄 회동 일정이 돼 있더군요. 이달 말까지 뭐 3명인가 4분 이렇게 만난다는데 1극 이재명의 민주당 또는 뭐 이재명 1극 체제보다는 기존 잠재적 지지권까지 다 함께 합친 원팀을 만들었을 때 외연 확장력이 더 좋을 것은 뭐 너무 상식적이겠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우산 안에 있지만 무언가 거리가 있거나 이른바 비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룹들과 그냥 쇼맨십이나 신문에 사진 찍기 위한 저 사람들 만나서 밥 먹으니까 곧 선거하겠네 이런 정도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진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낸다면 상당한 통합 영향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의원 나오셨으니까 실제 이재명 대표의 같은 비명계와의 회동 움직임이 당내에서는 의원들 사이에는 어떻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삼선들 모임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다. 뭐 제안도 그렇게 했었고요. 또 이 비명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선거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외에 비명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이 같이 하나 모여서 이거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내란 찬성 반대 이런 프레임을 갖다 이제 그 부류 형태로 나눈다 이런 말씀인가요? 누구든지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사람 이외에도 먼저 들어와 같이 함께한다는 사람들은 다 같이 포용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포용의 정치, 중도 보수의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여권 잠룡들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강남 출신 엘리트 검사 이미지,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극기 집회 정치인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기존 이미지 지우기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가 좀 뒤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기각되길 정치적으로 희망하지만은 그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그 지위가 변경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당 체제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대선 캠프가 되어버린 마당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서 이런 잠재적 대선 주자들 자신의 어떤 그래도 뭐 공약도 준비하고 그리고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위한 어떤 그런 교감 내지는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상당히 준비되고 필요한 건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내가 기각될 건데 왜 그런 행위들을 함부로 해. 이걸 갖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장악돼 버렸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약간 뒤늦었지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현재 이제
이제 이번 주죠. 돌아오는 금주에 이제 출판 기념일을 하면서 이제 정치를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입장이나 또 김문수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도 태극기 아스팔트의 지지층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체포 구속을 반대하던 그 목소리만 가지고 결코 이재명 대표를 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언을 넓혀가는 그런 중도 확장성의 어떤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차 조금씩 더 확실하게 나올 그런 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도 눈에 띄는데요. 리서치비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고 한국갤럽조사에서 광주 전남 지역 1위에 올랐는데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유는 지지층에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이 지금 탄핵 찬성이냐 반대 물어봤을 때 중도층의 표심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반대 찬성 의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영향을 준 거라고 보여주지만 유승민 의원은 뭐 태생성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비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사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만 좀 더 붙인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중도 보수라는 발언에 대해서 우클릭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40, 50대 하이트 칼라 중상층입니다. 이들에게 진보 아젠다를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를 했다면 지난번 총선에서 그렇게 대승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건 그냥 프레임 전쟁도 아니고 제자리 찾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보수가 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 보수 분화는 지난번에 강남 좌파라고 지칭되는 안철수 후보의 등장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을 때는 강남 좌파라고 해가지고 진보층이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새로운 보수라고 지금 저희가 명하고 있는 거는 이 기존의 보수층에서 분화돼 나온 거기 때문에 확장성이 지금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내놓은 책에서 검사 21년 동안의 검사 이력을 뺐다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왜 뺐지? 저는 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박정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여권 대선 후보들 이제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어떤 후보를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전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그 책을 썼어요. 거기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다. 이걸 바꾸면 한동훈의 선택, 윤석열이 아니고 국민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다른 리더십을 가진 그 지도자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김미연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 사실은 검사 이력을 집어넣게 되면 윤석열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당내 지지나 또는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긴 하지만 강성 팬덤을 갖고 있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반전이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잘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50여 초 남았는데 이강현 소장님 시각도 궁금합니다. 그냥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시간 얼마 없다니까.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뭐 탄핵이 기정사실로 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평소에 멀수록 닮은 게 적을수록 가깝지 않을수록 그다음에 계엄 내란과 관계가 없을수록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후보는 누굽니까? 한동훈과 오세훈 뭐 두 사람 정도로 보는데 요즘 나오는 말이 명태균 게이트와 오세훈이 뭔가가 자꾸 있다고들 명태균 측에서 말하니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극우층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정서를 조장하는 이른바 혐중 정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 일각의 근거 없는 주장이 탄핵 국면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국가 관련한 가짜 뉴스는 국격을 추락시키고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외교가 더욱 중요한 이때 탈중국 구호와 반중 정서는
경제 측면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시각각 밀려오는 경제 안보 파고를 넘기 위해서라도 외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 근절과 함께 전략적이고 친밀한 외교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